는 병원 대외 협력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국내외를 오가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곤 했는데 제가 결혼 전 그 당시에는 특히 중요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홍콩에 병원을 설립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병원이 기획부터 운영 계획까지 직접 주도해야 했기에 최소 1년은 홍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제게는 오랫동안 연애를 해온 남편, 아니 당시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두고 꽤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서로에게 신뢰는 있었지만 장거리 연애라는 것이 주는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내긴 힘들었던 거죠. 제가 홍콩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남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해주는 척했지만 종종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예상치 못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가는 건 어때? 결혼하고 나가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냥 네가 외국에 나가 있어도 내 마음이 조금은 편할 것 같아서 우리 관계에 대한 확신을 주변에 보여줄 수도 있고 네가 돌아올 집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면 더 안심될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내가 널 더 믿고 싶어. 그 말은 달콤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불안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하는 만큼 제가 멀리 떠나는 상황이 걱정스러웠던 겁니다. 연애 기간 동안 그는 종종 자존심 강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저를 붙잡고 싶어하는 속마음을 솔직히 드러낸 거죠. 그의 진심을 알게 되니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결혼해도 나쁜 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우리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시점이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물론 한 가지 고민도 있었습니다. 결혼 후 바로 홍콩으로 떠나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신혼이라는 느낌을 제대로 누리긴 어렵겠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미 그런 부분도 다 이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너만 기다리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 결혼하면 네가 돌아올 집을 내가 잘 지켜놓을게. 너만 걱정하지 않으면 돼. 그렇게 우리의 결혼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홍콩으로 떠나기 전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이죠. 남편의 진심 어린 제안을 듣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 역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바쁘게 지내는 동안에도 남편이라는 존재가 저를 기다려줄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가 저를 사랑하는 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기울더군요. 이 소식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예상보다 더 반가워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저희 결혼을 지지하는 한편으로 이 기회를 계기로 제게 다른 방향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 결혼도 좋다. 그리고 이번 일 마무리하고 돌아오면 네가 이제는 아버지 병원에서 함께 일했으면 한다. 남의 병원만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말이다. 네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 병원을 키우는 데 집중하면 좋겠어. 아버지는 제가 항상 해외를 다니며 다른 병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 두고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자칫 제 건강이 상하거나 그 노력의 결실이 결국 다른 사람의 병원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냐는 섭섭함도 있었죠. 결혼하고 나면 네 삶이 안정될 테니 그때부터는 가족을 위한 일을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결혼이라는 선택이 더더욱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도 들게 했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이 제가 가야 할 방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고 저도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을 조금 바꿔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고 난 뒤 다음은 남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종종 시댁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사실 어떤 분들일지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해외를 자주 다니는 부분이나 결혼과 동시에 바쁘게 일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어떻게 보실지 몰랐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은 전혀 문제 없을 거야. 오히려 네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좋아하실걸? 이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말에 조금은 안도했지만 막상 남편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도착하자마자 밝은 웃음으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첫 인상만 보면 따뜻하고 다정한 분들이셨죠.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제 얘기를 꺼내던 남편의 어머니는 제가 대외협력팀에서 해외를 자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며느리감은 역시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게 최고예요. 우리 아들이 복 받았네요. 그런데 결혼하면 이렇게 해외를 계속 다니는 건 조금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아내는 남편 곁에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인 것 같아서요. 이번 프로젝트만 마치면 국내에서도 오래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님도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그렇지. 결혼하면 서로 곁에 있어주는 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뭐 요즘 세상에 그렇게 일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남편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대로 이 상황을 무난히 넘기로 했습니다.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고 앞으로는 시댁과의 관계도 신중히 다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긴장 속에 이루어진 첫 만남은 무사히 끝났지만 저는 이 결혼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겪게 될지 모른 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과 첫 만남은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약간의 싸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었죠. 특히 시어머니가 제가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는 일을 두고 결혼하면 줄어들겠지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심 제 삶을 조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같아 미묘한 불편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바로 예비 동서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에게는 결혼을 앞둔 남동생이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인사를 드리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예비 신부, 그러니까 제 예비 동서가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 마주쳤을 땐 상냥한 미소를 짓더니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들 사람이라고요? 근데 좀 바쁘신 분인가 봐요. 해외를 그렇게 다니면 집안일은 누가 하죠? 그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직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지적을 받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아, 그리고 결혼 날짜 잡으셨다고요? 근데 우리 결혼식이 한 달 뒤라 좀 그렇네요. 뭔가 제 결혼식이 밀려서 조용해지는 기분이랄까? 결혼 날짜를 저희 결혼 한참 뒤에 잡으시면 좋았을 텐데요. 아무래도 제 결혼이 더 눈에 띄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형님 댁분이 해외에 오래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명절이나 제사 같은 거 다 제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결혼하고 이런 거 딱 질색인데. 아, 어머니, 형님이 바쁘시면 저희가 더 자주 와야 하겠네요. 형님 대신 어머님 도와드려야 하니까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확실히 싸늘해졌습니다. 말이 형식적으로 공손해 보였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겨냥한 비아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비동서의 입을 막은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만 좀 해라. 아무리 그래도 형님 될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직 어리니까 그렇다고 이해하지만 사람 대하는 법 좀 배워라. 그제야 예비동서는 그냥 농담이었어요. 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뉘앙스와 태도가 분명히 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였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괜히 물잔을 건네주며 화제를 바꿨지만 이미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앞으로 이런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껴야 할까? 예비 동서의 비아냥과 시어머니의 미묘한 태도, 그날의 만남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관계의 어려움을 미리 맛본 듯한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저는 홍콩으로 장기 출장을 떠났습니다. 남편과는 잠시 떨어져 지내야 했지만 저희는 이 결정을 내릴 때 이미 충분히 상의했고 서로를 믿었기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편함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결혼 전에도 꽤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사람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성격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혼전 임신으로 인해 빠르게 결혼이 진행되면서 뭔가 서둘러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마음에서인지 제게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이 용품을 사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형님, 홍콩은 애들 용품 진짜 많잖아요. 저희 애가 곧 태어나는데 거기서 예쁜 옷이나 유모차 좀 사다 주실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보니까 홍콩 게 한국 거보다 훨씬 세련됐던데.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게 물건값을 보내겠다는 하는 말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 돈으로 사와야 한다는 뉘앙스가 강했습니다. 아, 형님, 저희 첫 애잖아요. 그래서 좀 특별한 걸 입히고 싶어요. 애 엄마 마음도 몰라요? 형님이 좀 챙겨주세요. 뭐, 돈 많으시잖아요? 형님, 형님은 홍콩에 계시니 제사 같은 건 형님 대신 제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돈이라도 좀 보내주셔야죠. 어머니가 요즘 형님 자리 비었다고 서운해하세요. 저니까 어머님, 아버님 모시는 거예요. 형님은 외국에 나가 계시니 제가 형님 역할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고마운 줄 아셔야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형님 노릇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말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나 시댁 행사 같은 걸 제가 맡아야 한다고 강요한 것도 아니었고 제게는 전혀 상의 없이 본인이 알아서 하고 있다는 걸 고맙게 여기라는 뉘앙스가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제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님, 결혼하실 때 그렇게 신혼집까지 다 마련하고 시작했잖아요. 저희는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 조금 더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형님이 해줘야 하는 역할 아닌가요? 결혼 전부터 느꼈던 그 싸한 기운이 결혼 후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게 쉴 새 없이 연락하며 요구하는 그녀의 뻔뻔함에 화가 났지만 당시 저는 홍콩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기에 하나하나 대응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홍콩에서의 1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지만 돌아오자마자 느껴지는 어색함과 소외감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동서의 존재로 인해 한층 더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동서의 의도적인 이간질이었습니다. 동서는 마치 시댁과 저 사이의 다리를 놓아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다리를 이용해 저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홍콩에 있을 동안 동서는 시부모님께 이런 말을 퍼뜨렸습니다. 형님은 시댁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항상 바쁘다고 핑계만 대고 본인 일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사 때도 돈만 보내면 끝이라고 하세요. 몸으로 고생하는 건 싫으신가 봐요. 그 말을 들은 시부모님은 점점 저와 거리를 두셨습니다. 제가 홍콩에 있을 때도 연락 한 번 없으시더니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면 겨우 짧게 안부만 묻고 끊으시곤 했죠. 심지어 동서는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형님은 본인 집안에도 신경 안 쓰세요. 외국에서 돌아오셔도 시댁일에 관심 없으실 거예요. 제가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 마세요. 이 말을 믿으신 시어머니는 제가 돌아와도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않으셨고 저를 냉대하는 태도로 일관하셨습니다. 동서는 저와 시부모님 사이를 의도적으로 멀어지게 하면서도 겉으론 아주 싹싹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형님 대신 제가 다 알아서 챙기고 있잖아요. 저는 형님처럼 바쁜 사람이 아니라 다행이에요. 이런 말을 시부모님 앞에서 서슴없이 하는 동서를 보면서도 저는 참았습니다. 괜히 반응을 했다가 제가 오히려 쪼잔한 사람으로 비칠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점점 참기 힘든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동서에게 은호만 하시고 저에게는 전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동서는 이런 말을 덧붙였더군요. 형님은 제가 형님 대신 다 해드리는 걸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짜증난다고 하셨어요. 저보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너무 잘한다고 뭐라 하던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동서를 탓하거나 시부모님께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었는데 동서는 없는 말을 만들어내 시부모님과 저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서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제가 더 나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동서였습니다. 형님, 돈 좀 빌려주세요. 왜 돈이 필요한 건데? 형님, 제가 1년 동안 시부모님 모셨잖아요. 그동안 형님이 안 계셨으니까 제가 수고비 내놓으세요. 그게 예의 아닌가요? 동서는 제가 홍콩에 있는 동안 자신이 시부모님을 모셨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녀에게 빚을 진 거라며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죠. 그런데 알고 보니 동서의 상황이 꽤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씀씀이가 컸습니다. 명품 가방은 물론이고 자신의 친정 부모님께 고가의 차를 사드리고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들려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치로 인해 동서가 엄청난 빚을 졌다는 것이었죠. 결국 이 모든 사실은 시동생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은 그야말로 폭풍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를 참지 못했고 동서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해야겠어요.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시동생의 단호한 태도에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말리려 했지만 동서가 빚을 지고도 거짓말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나자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동서는 끝까지 뻔뻔한 태도로 나오며 또 한 번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동서는 갑자기 자신의 아이를 두고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황당했습니다. 형님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맞잖아요. 형님은 넉넉하시고 아이 교육도 훨씬 잘 시킬 것 같아요. 뭐라고? 동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내가 동서의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 어차피 능력이 없어서 양육권 못 가져와요. 그럼 그이가 키우겠어요? 당연히 넉넉한 형님이 키워야겠죠. 그러니까 저 돈 좀 주세요. 아이 낳지도 않은 분인데 엄마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 정도 성의는 제게 보여야 하는 거잖아요? 너 정말 뻔뻔하구나. 지금 미쳤니? 나는 바라지도 않아. 네 아이 키우기 바라지 않는다고.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야? 저는 그 말에 실수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맡길 이유도 없었고 더군다나 돈을 주면서까지 키우라는 요구는 정말 상식 밖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도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가 홍콩으로 다시 나가면 어때? 거기서 아이 데리고 살면 되잖아. 어차피 너희 둘 다 해외 경험도 많고 그쪽이 아이에게도 더 좋을 것 같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아이를 낳을 계획조차 없었던 제가 갑자기 엄마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거기에 동서의 황당한 요구와 시부모님의 제안까지 겹쳐 이 상황은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지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에게 미쳤냐고 할 순 없었기에 저 또한 다른 제안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동서를 아이 돌보미로 고용하겠습니다. 어차피 시 동생한테 갚아야 하는 돈이 있는 사람이니 공짜로 부려 먹어도 되겠죠? 아이 돌봄이요?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만약 아이를 맡아 키운다면 일단 누군가가 전담해서 돌봐야 하지 않겠어? 나는 병원 일을 하고 있고 4시간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니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동서가 친모니까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지. 아니 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아이 돌보미로 쓰겠다는 거야?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니? 왜 말이 안 되죠? 그럼 시동생의 아이를 저보고 맡으라고 하는 건 말이 되나요? 서방님, 양육비 줘야 하는 거 알죠? 아주 특수한 상황이니 매달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적절한 금액이죠? 형수님, 500만 원이요? 미쳤어요? 왜요? 미친 거예요? 그럼 이 제안을 한 사람들은 제정신일까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 위로금을 청구할까 해요. 위로금이라니? 제가 이 아이를 맡는다면 제가 너무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공짜로 할 순 없죠. 제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인데 그 점을 감안해서 위로금 1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시동생은 분노에 차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제가 이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는 빼고 알아서들 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묻는 거예요. 돈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대우 받는 걸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가만히 계실까요? 아마 법적으로 뭔가를 하실 분들입니다. 왜 사람을 건드리고 그러세요? 남편은 저의 손을 잡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러더군요. 오늘이 얼굴 보는 건 마지막이라고. 다시는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왜 남의 가정까지 깨트리려 하는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동서는 자신의 친정에 갖다 바쳤던 고가의 물건들을 싹 다 팔아 빚을 청산했고 시동생은 동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시댁과의 연을 끊었습니다. 남편도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먼저 인연을 끊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금 저는 아버지 병원에서 일하며 제 삶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과 함께 살다 저런 소리를 다 듣게 되네요.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시댁이 불편해서 안 가는 것뿐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도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계속 시댁 어른들은 안녕하시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만약 이 사실을 아시면 뭐라 하실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